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46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이제 결정의 순간까지 7번의 주말만 남았습니다. 빠듯한 일정 속에 본선 후보를 확정하기 위한 양당의 움직임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잠시 뒤 첫 경선 TV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은 오늘 낮 경선 후보들을 한데 모아 정책 공약을 듣는 자리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하지만 각 당마다 내부 갈등이나 잡음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어게인 신당 창당 소식으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고, 민주당에선 김동연 후보가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놓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민주당 소식 최규진 기자입니다. 대구를 찾은 이재명 후보는 대구 경북 지역에 제루약을 이끌겠다고 했습니다. 전날 충청권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영남권을 찾은 겁니다. 2030년까지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예술 공약을 제시하며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창작 의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인 직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후보는 대구 경북의 2차 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등의 공약도 내놨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는 이 후보는 선제적으로 정책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총선 공천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업체가 사실상 간판만 바꿔 참여한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한 겁니다. 정말 전혀 몰랐습니까? 몰랐을 리 없습니다.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번 주말 충청과 영남 지역 경선, 오늘 저녁 첫 TV 토론을 앞두고 신경전을 벌이는 모양새입니다. 김경수 후보 측은 문제 제기 내용과 경선 영향 여부 등을 파악해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박범계 당 선관위원장은 추첨으로 뽑아 결정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말 첫 토론회를 여는데 그에 앞서 오늘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8명의 후보들은 모두 이번 대선은 전쟁이라며 이재명 후보를 이길 사람은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8명은 공약만큼이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결코 돈 문제로 재판받지 않겠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자를 제압할 수 있는 깨끗한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후보의 약점을 강조하고 민주당과의 투쟁 경험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당과 싸워본 사람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권력 근거 의회를 제일 잘 아는 사람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의회 폭주를 막겠다며 개헌을 다시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저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서 이번에는 정말 팔찌체제를 종결하고 개헌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 토론회를 열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화요일 다음 경선 진출자 4명을 정합니다. 누가 빅4가 될지 관심이 쏠리며 일부 후보는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제가 중앙정치를 비운 지 3년이 됐는데 올라온 지 한 5일 만에 어느 정도 회복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 장래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8%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국민의힘 홍준표, 김문수 후보가 7%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도 출마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7%의 지지를 얻었고, 이어 한동훈 후보가 6%로 나타났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병역제도를 손보겠다는 공약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꺼내 불씨를 지폈고, 국민의힘 후보들도 남녀 모병제, 군 가산점 도입 등을 꺼내들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선택적 모병제를 재차 언급했습니다.
수십만의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군 분야에는 일반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는 현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완전 전환하고 여성 모병제도 확대하자고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병역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는 남녀 모병제를 대폭 확대해 징병제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병제를 확대하고 일당백하는 전문병사를 채용해서 월급을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게 국방을 튼튼히 하는 길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는 군 가산점제도 도입을 내세우며 군복무자에 대한 혜택과 여군 지원 등을 약속했습니다. 취업 준비, 학업 복귀, 금융 지원, 주택 마련 등 청년 영웅들에게 국가가 최고의 예우를 대선 후보들이 20대 남성 표심을 잡기 위해 병역제도 개편 카드를 들고 나오는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모병제 전환 등에 따른 현실성에 대한 고려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국가 예산으로 이것이 이제 소프트가 돼야 되는 거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에게 어떤 뭐 가산점이든 뭐가 됐건 이런 걸 주는 거는 사회적 합의가 돼야 되잖아요. JTBC 박사라입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까지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세종 행정수도를 외치자 세종 부동산이 벌써부터 꿈틀댑니다. 집값이 4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집을 내놨다가 다시 걷어들이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 기자입니다. 대전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세종 행정수도를 약속합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김동연 후보는 당선이 되면 곧바로 세종 근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후보는 아예 세종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기대감이 커지면서 세종시 아파트 값은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세종시가 조금 이제 오른다. 국회가 이제 지어지고 대통령실도 이제 내려올 거다 이러니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매 건수도 지난 1월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2021년 5월 이후 4년 만에 상승세로 반전된 겁니다. 탄핵 이전부터 웬만한 매물은 거래가 끝났고 지금은 일부 매물들을 거두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고요. 전화를 드리면 계좌번호 안 주시고 한 1, 2년 후에 선거 지난 후에 주시겠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한켠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과거 경험을 보면 행정수도 이전이나 뭐 대통령실 이전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했다가 다시 급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큰 그런 장세가 전개된 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수요자가 아니면 무리한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일부가 윤어게인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했다가 당내에서조차 비판이 거세자 4시간 만에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만류했기 때문이라고 수습하면서도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부추겼다가 논란이 일자 만류했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변호인단이 전날 갑자기 단체 채팅방에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하겠다고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창당 기자회견은 공지를 한 지 불과 4시간여 만에 보류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과 결별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쏟아지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며 수습에 나선 겁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배일철 변호사는 어젯밤 입장문에서 대통령께서 만류하셨다며 지금은 힘을 하나로 합쳐야 할 때라고 말씀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압박이 있었다는 불만도 나왔습니다. 창당을 준비했던 김계리 변호사는 국민의힘으로부터의 압박이 빗발쳤다며 당 망친다 운운하기 전에 잘해서 이길 국리를 하라고 했습니다. 창당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사전 교감이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님께 말씀드리기도 했던 사안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청년들의 순수한 정치 운동엔 아버지처럼 함께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집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지 세력의 정치 활동을 부추기는 한편 신당 창당 움직임을 사실상 용인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관저를 떠나면서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해 향후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어게인 신당 창당 소식에 국민의힘에선 당을 말려 죽이려는 거냐, 해도 너무한다는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나는 1호 당원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오히려 주자들 사이에 탈당 논쟁만 부추겼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어게인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난처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국민들 눈높이나 시각에 맞지 않는 거니까 보류된 걸로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선 경선 후보들은 공개적으로 신당 창당에 반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은 보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런 큰 대의에서는 함께 힘을 모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을 말려 죽이려는 것 아니냐,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 등 후보 측 관계자들로부턴 격앙된 반응도 나왔습니다. 창당 소식이 알려진 직후부터 쏟아진 이런 반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수습에 나섰습니다. 윤어게인 신당 창당 기자회견에 참석할 예정이었던 전한길 씨를 통해 나는 국민의힘 1호 당원이다. 언제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보수 진영이 뭉쳐야 한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1호 당원이란 메시지는 오히려 후보들 사이 탈당 논쟁만 부추겼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유정복, 안철수 후보 등의 탈당 요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안 후보는 여기에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고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이기겠느냐며 이미 패배 선언을 한 거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김문수 후보도 잘못하면 잘라내는 건 책임 없는 정치라면서 탈당 반대파에 가세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재판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우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듯 윤 전 대통령은 법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상가는 자유롭게 산책하고 있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에겐 주지 않은 특혜란 지적이 계속되는데 조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색 패딩에 운동화를 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걸어 다닙니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는 사람도 있지만 경호원들은 제지하지 않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가디건 차림에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형사재판 첫 공판기일에 비공개로 출석하기 바로 전날인 13일 오후에 포착된 장면들입니다. 자택으로 옮긴 날도 윤 전 대통령은 자유롭게 주민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4일 형사재판에선 전혀 모습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는 경호처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지만 법원은 오는 21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기일에도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유는 지난 첫 재판 때와 같이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과 법원 보안 인력 현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형평성 문제가 계속 불거질 걸로 보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호송차에 내려 교도관들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모두 공개됐습니다. 불구속 재판을 받은 유력 인사들도 법원 직원들이 출입하는 지하 주차장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21일 재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성현 수방사 1경비 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1대대장을 상대로 반대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14일 재판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충암고 총동문회가 윤 전 대통령은 충암의 아들이라며 그 이름이 학교 역사에 남을 거란 글을 게시했습니다. 그러자 재학생들이 교복도 못 입고 등교한 거 잊었냐며 글을 삭제하라는 동문들의 항의가 빗발쳤는데 동문회는 여전히 글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김지윤 기자입니다. 충암의 아들 윤석열 전직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총동문회에서 이달 15일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 제목입니다. 작성자는 총동문회 관리자인데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누구보다 무거운 책임의 자리에 있었던 여정을 우리는 기억한다며 미우나 고우나 충암의 아들임에 분명하며 그 이름은 학교의 역사 속에 남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단 하나다. 수고하셨다라고도 했습니다. 동문들은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난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항의성 댓글만 100개가 넘습니다. 후배들이 교복도 못 입고 등교했던 게 기억나지 않느냐, 악명으로 길이 남는 건 자랑스럽지 않다며 글 삭제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지난해 개엄 이후 학교로는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학생들은 길에서 욕설을 듣기도 했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이제 받는 조롱은 교명을 계엄고로 바꿔라. 학생들은 사복을 입고 등교해야 했고 학생회는 이들은 충암고를 잠시 거쳐간 인물들일 뿐 재학생과 관련이 없다는 호소문을 내기까지 했습니다. 충암고 총동문회는 지난 1월에도 윤 대통령의 앞날에 신의 가호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동문 항의가 이어지자 총동문회는 결국 17일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큰 사안에 예우적 표현이 포함돼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을 내리지 않고 21일 월요일에 회의를 하겠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JTBC는 충암고 총동문회에 글을 작성한 취지를 물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JTBC 김지윤입니다. 계속해서 JTBC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날입니다. 이날 대통령을 보좌하는 부속실이 PC를 모두 교체하고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파기하려 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먼저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 반쯤 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두 번째 표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첫 시도 때와 달리 국민의힘 이탈표가 예상돼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용산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 대통령 부속실에선 소동이 벌어졌다고 정부 관계자가 JTBC에 전했습니다. 부속실 직원 한 명이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기를 돌리다 불꽃이 튀겨 급히 꺼내들고 복도로 뛰어나오는 소란이 있었다는 겁니다. 취재 결과 이 직원은 최모 씨로 검찰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해온 인물입니다. 12.3 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대통령 탄핵안 가결까지 유력한 상황이 되자 부속실 측근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부속실은 같은 날 컴퓨터도 모두 교체해버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지시를 내렸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강희구 부속실장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역시 검찰 때부터 윤 전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최측근입니다. 계엄 당일에도 윤 전 대통령은 강 실장 등 부속실 직원들과 집무실에서 저녁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계엄을 결심하고 삼청동 안가로가 경찰청장들과 면담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 강 실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자인 장관들을 전화로 호출했고 비상계엄 선포문 배포에도 관여했습니다.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린 이유와 컴퓨터 교체 배경을 묻는 JTBC 질의에 대통령실은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부속실의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정황이 또 있습니다. 강의구 부속실장은 계엄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과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강 실장의 휴대전화에선 이게 삭제돼 있던 겁니다. 계속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열흘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휴대전화 제출은 거절하고 문자 메시지 등을 보여주는 것에만 동의했는데 경찰은 한 대행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강희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보낸 텔레그램 좀 봐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강 실장의 텔레그램에선 한 대행의 메시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경찰은 어떤 내용을 보냈냐고 물었습니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8시쯤 연락이 왔는데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해서
강 실장에게 텔레그램으로 누가 오는 거냐고 물었는데 답이 없어 문자를 보냈다고 답했습니다. 강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한대행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삭제된 정황이 한대행의 진술로 확인된 겁니다. 그 시각 강 실장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통화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저녁 8시쯤 윤 전 대통령에게 어디냐고 묻는 전화가 왔고 5분쯤 뒤에 강 실장이 전화해 지금 들어오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 밖에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연쇄적으로 전화를 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장관은 밤 9시 14분쯤 강 실장이 전화해 대통령이 찾으시니 빨리 오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밤 9시 40분쯤 강 실장에게 대통령이 찾으신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 수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의 지시를 전했던 강 실장은 탄핵안 가결 다음 날 휴대전화를 교체했습니다. JTBC는 강 실장이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한 이유 등에 대해 물었지만 대통령실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는 날 부속실은 왜 PC를 바꾸고 휴대전화를 파기하려 한 건지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조 기자, 앞서 보도에서 등장한 강의구 부속실장, 어떤 사람인지부터 짚어볼까요? 네, 강의구 부속실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힙니다. 네. 대검 중수부 평검사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서 검찰총장 당시에 비서관을 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에 1급 대통령 비서실 부속실장으로 발탁이 됐는데요. 부속실장은 가장 가까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문고리 권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윤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굉장히 길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의구 실장은 특히나 계엄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의 손발처럼 움직였다라고 의심되는 정황들이 여러 취재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기 직전에 대통령실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던 사람이 강 실장입니다. 네. 이후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이 삼청동 안가로 가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계엄 관련 지시를 했고요. 대통령실로 돌아와서 계엄 준비를 할 때 윤 전 대통령 옆에서 수행을 했던 것도 강 실장입니다. 조태용 국정원장, 조규영 복지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에게 대통령의 지시를 하면서 대통령실로 들어오라, 이렇게 전화를 걸었고요. 또 국무위원들에게 나눠줄 계엄 선포문을 10부 복사해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네. 또 이후에 회의록 초안을 썼던 것도 강 실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린 게 이 부속실에서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되는 정황들이 나왔다는 거죠. 네, 강 실장의 부하 직원은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가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하기 직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 무엇을 없애려고 한 일인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네. 또 강 실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보낸 텔레그램을 지운 정황, 또 휴대전화를 바꾼 걸로도 취재가 됐습니다.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휴대전화를 바꾼 이유는 무엇인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강 실장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정황 또 이유들에 대해서 당연히 수사가 이뤄졌어야 합니다. JTBC 취재로는 강 실장은 지난해 12월 30일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계엄 당일 강 실장의 행적은 모두 다른 국무위원 조사에서 드러난 건데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행적, 그리고 계엄 선포 전후로 한 국무위원들의 회의 정황, 이걸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 바로 강 실장으로 지목이 됩니다. 증거인멸 시도 정황까지 확인된 상황인 만큼 수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조보경 기자였습니다. 네, 문형배, 이미선 두 헌법재판관이 오늘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참여한 두 사람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달라, 또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6년 임기를 마친 두 재판관의 퇴임식은 소박했습니다. 직원들과 가족, 지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문형배 재판관은 소장 권한대행으로, 이미선 재판관은 변론을 준비하는 수명 재판관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퇴임사 곳곳에는 탄핵 심판의 소회로 보이는 대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을 말했습니다. 학술적인 비판은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지만 대인 논쟁과 같은 그런 비난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논의하는 사람의 인격이나 경력 등을 비난하는 대인 논쟁을 하듯이 자신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공격받았던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농담을 곁들이면서도 우리나라 정치 현실을 냉정하게 짚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는 갈등이 고조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이 부분이 비서실장이 고친 겁니다. 교착 상태가 생겼을 경우에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들 합니다. 사전에 배포한 퇴임사에선 대통령과 국회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헌재의 올바른 결정과 그에 대한 존중이 갈등 해소의 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국가기관의 헌법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혼란이 생긴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재판관의 퇴임사는 5분 안팎으로 짧았지만 2025년 대한민국에 던지는 굵직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 재판관 회의로 새로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뽑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선으로 지목된 건진법사 의혹, 오늘도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건진법사가 자신의 가족사업 관련 민원 등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부탁하고 해결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이 관련 서류와 문자 메시지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가족은 2012년 광산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있는 광산에서 귀사문석을 채굴해 화장품 재료로 쓰려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건진법사의 법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광업 채굴건이라고 적힌 서류철을 확보했습니다. 서류철에는 A4 용지 한 장짜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광산 관련 보고드리겠다며 현재 상황을 소명하면 1년 추가 유예하는 것으로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와 맞춰놨으니 담당자에게 안내받으면 될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보고서에는 2017년 11월 3일이란 날짜와 함께 윤 의원이 보낸 내용이라는 문장과 눈웃음 이모티콘도 쓰여 있습니다. 실제로 산자부 광업등록사무소는 2017년 11월 전 씨 가족회사에 대해 채굴계획 미인가 결정을 내렸다가 보고서 내용처럼 1년 유예를 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검찰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반면 전 씨의 지인 이모 씨는 윤한홍 의원 지시로 귀사문석 석산 인허가를 해결한 적이 있다는 말을 윤 의원 보좌관 한모 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한 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전 씨가 윤한홍 의원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려 한 문자 메시지도 확인했습니다. 건진의 지인이 큰 그림을 만들어보자며 PF를 두고 산업은행 등도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하자 건진이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해결할 수 있어요 라고 답한 겁니다. 윤 의원은 건진법사의 공천 요구나 인사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금전 거래를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몰렸던 박정훈 대령은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박 대령 측이 2심 재판에서 이른바 VIP 경로설의 당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군복을 입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서울고등법원에 들어섭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군검찰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전 수사단장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윤석열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 왜냐하면 1심에 당연히 나왔어야 될 증인인데 그자가 당시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로 안 나왔지 않습니까? 2023년 7월 수해 실종자 수색에 최상병 등이 무리하게 투입된 게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지시 탓이라는 수사 결과를 듣고 난 뒤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하며 외압이 시작되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경로하였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하여 이렇게 화를 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이런 증언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1심 재판부도 대통령의 경로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 기일을 열고 정식 공판을 시작합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던 남성 2명은 현재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는데 이세연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혼자 가게에서 나오는 초등학생. 잠시 뒤 낯선 남성들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아이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남성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유괴 미수로 의심되는 장면으로 신고됐고 경찰은 CCTV를 토대로 이 남성들을 추적해 붙잡았습니다. 남성들은 아이가 차도로 접근해 위험하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음료를 권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같은 날 낮 12시쯤 2km 떨어진 인근 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노인이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의 가방을 내 것이라고 잡아 끈 겁니다. 학생이 이를 뿌리쳤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려 한 것 같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노인은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면서 학부모들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데리러 못 오니까 학원을 가고 혼자 하니까 사실 불안한 감은 있죠. 조금 일찍 퇴근해서 좀 찾으러 온 것도 있고 당분간이라도 좀 직접 챙겨보자는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학교들은 가정통신문을 배포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찰 강화해달라라고 요청을 드렸고 부모님 허락 없이는 따라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을 또 좀 추가로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이후 아이들을 노린 범죄가 또 벌어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세연입니다.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무려 29.5도, 경북 울진과 구미는 30도를 넘었습니다. 아직 봄인데도 벌써 데프리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윤도열 기자입니다. 긴 소매보다 반팔 옷을 입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양산으로 따가운 햇볕을 막아보고 미처 준비 못한 시민들은 그늘막 아래로 모여듭니다. 눈 내리며 시작한 한 주였는데 며칠 새 순식간에 여름이 됐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 기차 타고 대구까지 왔는데 뭔가 비행기 타고 동남아 간 느낌으로 너무 더워서 좀 깜짝 놀랐어요.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는 분수는 말 그대로 여름 풍경입니다. 원래는 5월이 되어야 트는 분수인데 갑자기 찾아온 더위에 오늘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덥기는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워터파크는 일찌감치 개장을 해 사람보다 먼저 물놀이를 즐깁니다. 갑자기 날씨가 좀 뜨거워져가지고 여기 워터파크 오픈도 하고 했다고 해서 강아지랑 시원하게 물놀이 하려고 놀러 왔어요. 오늘 대구의 한낮 기온이 29.5도까지 올랐고 경북 울진이 30.7, 구미가 30.6도를 기록하는 등 올해 들어 처음 30도를 넘었습니다. 6월의 기온이 2달을 생략하고 4월 중순에 찾아온 겁니다. 4월이 이 정도면 이제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이번 더위는 내일 전국적으로 비가 오면서 조금 꺾입니다.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이 강수대는 점차 남하하겠고 20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그친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막무가내식 이민자 추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과 학자들의 비자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는가 하면 합법적인 체류권자를 테러리스트로 몰아 내쫓았고 시민권자들에게도 행정 오류로 미국을 떠나라는 경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민자들을 갱단으로 낙인 찍어 닥치는 대로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엔 실수로 엘살바도르의 테러범 수용소로 보낸 합법 체류자도 있습니다. Kilmar Abrego Garcia is an illegal alien, MS-13 gang member and foreign terrorist who was deported back to his home country.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라는 사법부 명령조차 트럼프 정부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clearly in violation of American court orders. 시민권자라도 이민자와 관련 있어 보이면 미국을 떠나라고 통보하고 The language in the email is very threatening, and it looks kind of like a sketchy spam email. It doesn't look like an official government notice, but it is. 이 역시 마구 색출하다 생긴 행정 오류인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캠퍼스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따러 간 컬럼비아대 학생에게 시위 전력을 문제 삼아 그 길로 잡아가는가 하면 So when we identify lunatics like these, we take away their student visa. Student visa is like me inviting you into my home. If you come into my home and put all kinds of crap on my couch, I'm going to kick you out of my house. 반기를 든 하버드대엔 유학생을 못 받게 비자 인증 자체를 뺏겠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We're not going to cave to demands that we turn in some international student names. 휴스턴대에선 한국인 조교수가 비자 취소로 학기 중에 수업을 접고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The tensions really grown, especially in the Muslim community on campus. And international students, they've been told to lay low and not go to any protests or anything. 지난달 1일 비자가 취소되거나 체류 기록이 말소된 유학생과 학자가 1,000명에 달하는 걸로 국제교육자협회는 보고 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미중 관세 전쟁이 막을 올린 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 중 하나가 중국 남부의 광둥성입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정도로 온갖 제조기업들이 모인 생산 기지이자 중국 최대 수출 거점인데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얼마나 변했는지 이도성 특파원이 직접 가봤습니다. 봉제 공장에 모인 사람들이 재봉틀과 맨손으로 각종 의류를 찍어냅니다. 중국의 초저가 의류 브랜드에 납품하는 옷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달 200종류가 넘는 새로운 상품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의류 공장 수천 개가 몰린 이 지역은 이른바 쉬인 빌리지라고 불립니다. 대부분 패션 플랫폼 쉬인에 상품을 납품합니다. 초저가와 무료 배송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해온 쉬인은 트럼프발 관세 정책의 직격탄에 맞았습니다. 당장 다음 달 2일부터 소액 소포에도 $100 이상의 관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쉬인의 위기는 곧 납품 공장들과 노동자 수십만 명의 생존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肯定货量就少啦，货源就少啦，就是订单就少啦。 세계 최대 가구 생산 기지인 이웃 포산시도 한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류보다 단가가 높아 관세 여파도 큽니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전체 90% 이상이 모두 해외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수준이라 캐나다와 남미 등을 공략하며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出口美国的订单全部都停了，海运也没有再装运了，应该关税一公布的那一刻起，换一个赛道再重新出发了。 인근에 있는 가구 도매단지는 세계 최대 규모의 무역 박람회 캔톤 페어가 코앞에서 열렸는데도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美国客人的话，相对来说会少一点，说少了，大概的话应该是有45%左右吧。 일부 중국 기업들은 상호 관세가 더 낮은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방안도 고려 중입니다. 중국 광둥성에서 JTBC 이도성입니다. 요즘처럼 달러 환율이 높을 땐 미국 증권사 펀드를 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특정 펀드를 사라고 부추긴 경제 유튜브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펀드였습니다. 경찰이 수십억 원을 챙기고 사라진 일당을 추적 중입니다. 정인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구독자 9만 명 가까이 되는 한 유튜브 채널입니다. 각종 경제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들을 올려놨습니다. 30대 회사원인 이모 씨는 지난달 12일 이 채널에서 미국 증권사가 판매하는 헤지펀드 소개 영상을 봤습니다. 환차익과 함께 매달 2.4%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검색해보니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같은 상품을 추천했습니다. 현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모으는 게 올바른 선택인 거죠.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8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기록하며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투자 전략을 입증했습니다. 댓글에 있는 증권사 홈페이지 링크에 들어가 보니 회사가 1994년에 설립됐다고 영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본사는 뉴욕 그리니치에 있다며 주소도 써놨습니다. 이 씨는 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고 이틀 동안 10만 원씩 수익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을 보낸 지 5일 만에 홈페이지 배너가 다른 이름의 증권사로 바뀌었습니다. 로그인을 할 수 없었고 유튜버들의 상품 추천 영상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똑같은 레이아웃에 아래 주소가 그리니치에서 월스트리트로 바꾸고 메일 주소, 고객센터 메일 주소도 살짝 달라져 있고. 고객센터 메일로 상품 해지 요청을 했지만 3일 안에 돌려주겠다는 답장만 왔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이름과 증권사, 상품 이름을 바꿔가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하는 방식의 사기였습니다. 최근에는 몽골 은행을 사칭해 가짜 채권 상품을 홍보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몽골에서 꽤 오래된 금융기관이고 S&P 기준 BBB 플러스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 기반으로 이자를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흥미가 확 생겼었어요. 경찰은 이 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이렇게 경제 유튜브가 추천한 가짜 펀드에 속은 피해자들이 190명이 넘고 피해 규모가 4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은행도 금융당국도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정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모 씨는 사기 업체가 투자금 1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자 바로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다른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위로 HTS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받고 실제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투자 사기에 대해서는 원래 지급정지가 대상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소송으로 진행을 하셔야. 보이스피싱은 특별법이 생겨 피싱에 이용된 계좌를 지급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기 사건의 경우에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씨가 은행까지 찾아간 이날 결국 돈은 사라졌습니다. 이 씨를 포함해 피해자들이 이 계좌로 보낸 돈은 40억에 이릅니다. 40억 원은 단 열흘 만에 어디론가 빠져나갔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191명입니다. 은행 측은 최근 유튜브 투자 사기로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금융당국에서 그거를 지침이랑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주면 저희가 판단해서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금감원 역시 관련 법이 없다면서 일선 은행들이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투자 리딩방 사기 피해는 7,100억 원을 넘었습니다. 경찰은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할 법을 준비 중입니다.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계좌번호나 전화번호가 더 이상 범행에 이용될 수 없도록 그런 내용도 담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취지로 발의됐던 사기 방지 기본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EBS 사장 2명이 함께 출석해서 서로 자신이 사장이라고 주장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는 판단이 잇따르는데도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새 사장을 임명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 EBS 사장이 2명 출석했습니다. 지난 3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신동호 사장을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둘이 있는 2인 체제에서 의결했지만 위법성을 지적한 김유열 전 사장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사장은 신동호 사장입니다. 자, 김유열 사장님, 예. 지금 EBS 사장이 누굽니까? 예, 접니다. 신동호 사장님, EBS 사장이 누굽니까? 예, 저는 적법하게 임명된 EBS의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인의 요구에 따라서 개의할 수 있고 위원장 단독으로도 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신 사장은 이 위원장이 사랑하는 후배라고 했던 데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동영 의원님, 또 김장겸 의원님,
또 짧게 말씀해 이진숙 주십시오. 제가 방통위원장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모두를 존경하는 선배입니다. 또 그분들이 과히 저를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오전 회의에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했던 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의 사망 사건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뤄졌습니다. MBC 관계자들이 대부분 불출석한 가운데 민주당 위원들도 2차 가해를 이유로 질의를 최소화했습니다. 오 씨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을 정쟁화하지 말고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착하고 되게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진실을 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민주당, 국힘의힘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딸 좀 편하게 쉴 수 있게 도와주세요. JTBC 류정화입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 방침을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수험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N수생들 사이에선 의대 문턱이 다시 높아지자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결정한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은 3,058명. 올해보다 1,509명이 적습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당황했습니다. 의대를 증원을 할 때 이미 한꺼번에 많이 증원을 해가지고 혼란이 많고 말이 많았잖아요. 아무런 이제 그런 충격 완화에 대한 대비 없이 너무 한꺼번에 또다시 감원을 시키면은 아무래도 좀 혼란이 좀. 당초 정부의 2,000명 증원 발표를 믿고 재수를 택한 수험생도 입시에 다시 도전한 직장인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뒤집은 탓에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겁니다. N수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다가 올해 고3은 지난해 고3 학생 수보다 5만 명 가까이 많습니다. 의대 모집 인원은 의대 입학을 목표로 하지 않았던 학생들에게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지원 방향에 따라 다른 학생들의 합격선도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2025학년도 거를 믿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뿐 아니라 내후년에도 정원 규모가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매년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을 정하게 됐는데 의료계와 의대생들은 앞으로도 증원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후퇴한 선례를 남겨 불확실성이 더 커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박완서 소설 제목으로 좀 해봤는데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이었던 김계리 변호사 지난 4일 탄핵 심판 파면 당시에 옅은 미소를 보여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최근 전한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런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판결이 너무 황당해서 그랬다라고 답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고를 쭉 들으면서 아,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이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들까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을 내린 건데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까? 뭐 그런 입장인데 참고로 김계리 변호사 지난 2월 최후 변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개몽됐다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서 상당히 유명세를 치렀던 인물이죠. 네. 자, 따라서 본인 입장에서는 12.3 계엄이 불법 계엄이 아니고 그래서 위헌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 다시 얘기하면 개몽되지 않은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특히 지금도 탄핵 반대 여론이 50%가 넘는다면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과연 극우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그 극우를 우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극히 우수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히 우수하다 말 되는데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친 자들이다. 그러면 극좌는 극히 좌절한 들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제랑기를 극우로 하는 들은 다 좌빨입니다. 극좌빨입니다. 자, 그런데 김계리 변호사 해석대로면 극우, 극히 우수한 사람들이다.
자, 그렇다면 극우라고 불렀을 때 굳이 기분 나빠하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논리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대통령이 파면되고 사실 조기 대선 레이스가 한창인데 이런 뉴스를 또 계속 전해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게 참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하나를 좀 따져보는데요. 자, 지난 파면 직후 지난 11일 여론조사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인용에 대해서 69%가 잘 됐다, 25%가 잘못된 판결이라고 해서 잘 됐다는 판결이 대략 2배 이상입니다. 물론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몇 달 동안 여론의 변곡점들이 있었지만 네. 탄핵 이후에, 파면 이후에 최종 판단은 2배 정도 이상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에도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50%가 넘었다면서 김계리 변호사가 현실과 좀 다소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 것, 이런 주장 과연 극히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에 직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김계리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은 이 전환길 씨 매체에 단독 달고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래 보시면 전환길 뉴스, 단독 특종 이런 식의 그 명패를 달고 윤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 측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바로 위에 오늘도 보시면은 윤 전 대통령이 창당 원하지 않고 보수의 중심은 국민의힘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게 대표적이죠. 다만 이제 또 다른 단독 기사라고 보면은요, 전환길 씨 자신의 이름을 걸고 자신이 이야기했던 입장을 단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네. 단독인 것이냐라고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전환길 뉴스라는 이 매체는 윤 전 대통령과 그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의 어떤 그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보죠.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김문수의 선전포고. 자, 김문수 캠프가 홍준표 예비 후보를 향해서 도전장을 냈습니다. 네. 자, 바로 1분간 팔굽혀펴기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김문수 캠프 측에서 올린 영상입니다. 자, 1분 동안 김 후보가 총 70개 팔굽혀펴기를 하는데 이게 자르지도 않고 원테이크로 찍은 영상입니다. 1분 동안 70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시태그로 홍준표 후보님 뭐 겁나지 않으면 도전장을 받아라, 이런 식으로 약간 도발. 요즘 사람들이 하는, 젊은 세대들이 하는 말을 썼군요. 그렇습니다. 일종의 뭐 도발을 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 8명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런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참고로 김문수 후보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체력에 자신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만약에 대통령을 체력으로 뽑으면 자신이 당선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직접 들어보시죠. 저하고 그러면 턱걸이 시합을 한번 해보자. 후보 전부 나와서 턱걸이 많이 하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보자. 자, 실제로 보신 것처럼 턱걸이하는 모습 여러 차례 게재한 적도 있고요. 또 한 예능 프로에 출연해서는 저런 생수병 아령을 드는 모습을 뭐 어필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참고로 김문수 후보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 바로 홍준표 후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 측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과연 김문수 후보 측에 저 도전 제안 받을 것이냐? 네. 자, 그랬더니 이렇게 궁금한데요? 얘기를 했습니다. 관계자는 김 후보 응원한다, 무병장수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뭐 사실상 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군요. 네, 사실상 알겠습니다. 거부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2년 가까이 등기가 늦어진 걸 놓고 주민들이 소송을 벌여왔습니다. 대법원이 등기가 늦어져 생긴 피해를 재건축 조합이 배상하라며 주민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슷한 소송들이 많은데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김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영호 씨는 2019년 2월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에 일반 분양을 받아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2021년 2월이 되어서야 등본상 소유권이 인정됐습니다.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고 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할 재건축 조합은 하소연만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뭐 일부러 해태하는 건 아니다. 뭐 코로나고 뭐 또 여러 가지 뭐 사정이 관리 처분 인가가 늦어지고 있다. 등기가 안 된 2년 동안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금리 차이가 뭐 작게는 한 1%, 많게는 한 3% 정도 될 거예요. 많게는 뭐 2천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최 씨를 포함해 분양을 받은 538명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 3일 최 씨 측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의 책임으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다며 총 8억 6천만 원의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구청에서 뭐 보완하라고 하는데 그거 어떡하냐. 우리도 어쩔 수 없었다. 우리도 예상 못했다. 그건 당신들 사정이다. 그거는 피고의 책임 영역에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해서 판결문에도 명확하게 그게 설시가 됐습니다. 등기지연 피해에 조합의 책임을 명시한 대법 판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미 서울 서대문구와 청주, 부산 등의 대규모 단지에서 진행 중인 소송들도 이번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둔촌주공도 최근 입주 시작부터 등기지연 문제가 불거졌는데 전국 곳곳에서 분양받은 사람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이정표가 되는 판례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JTBC 김산입니다. 올해 프랑스 칸 영화제에 초청을 받은 한국 영화가 현재까지 한 편 있는데 바로 애니메이션입니다. 연필로 그려낸 이 작품은 섬세하고 독창적이란 평가를 받으며 한국 애니메이션 최초로 관련 부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깨진 안경을 새로 맞추려 시력검사대에 앉아 눈을 깜빡이자 렌즈 너머로 보이는 집. 내 마음의 입구입니다. 15분 남짓 연필로 그려낸 이 흑백 영상의 애니메이션은 다음 달 열리는 프랑스 칸 영화제의 비평가 주간 단편 경쟁 부문에 초청받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출한 2,300여 편 가운데 10개 작품을 골랐는데 그 안에 포함된 겁니다. 비평가협회는 정유미 감독의 섬세하고 독창적인 연필 드로잉을 인상적으로 평가하면서 참신한 스토리에 주목했습니다. 흑백으로 이렇게 세밀한 것들이 표현됐을 때 뭔가 이게 시간이나 공간이나 약간 모호한 느낌이 생기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의 소재나 주제와 잘 맞는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대사 한마디 없는 이 애니메이션은 현대 사회에서 누구나 겪는 불안, 나아가 그 치유를 이야기합니다. 대학 때는 회화를 전공했다. 그 뒤 늘 꿈꿔온 애니메이션을 시작한 건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어서였는데 그 과정에서 세상이 쉽게 강요해온 성장에 대해 다른 답을 내놓습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좀 더 허용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이고 싶다. 정 감독은 16년 전인 2009년 자신의 첫 작품 먼지 아이로 칸 영화제 감독 주간에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한국 애니메이션 작품으론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베를린 영화제에도 벌써 4번 진출했습니다. 정 감독은 수상이라는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상상하며 다음 달 칸 영화제에 참석합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게 한국의 쓰레기 배출 방식이 어렵다는 겁니다. 외국인 중에도 쓰레기를 일부러 아무렇게나 버리는 비양심적인 경우가 물론 있지만 잘 몰라서 교육이 필요한 경우 역시 많습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러 대학이 모여 있는 서울 서대문구. 자취방 밀집 지역으로 들어가자 제대로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가 곳곳에 보입니다.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한 빌라 관리인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쓰레기 배출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유학생들이 이렇게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구청에서 매번 단속을 하지만 이런 문제는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 단속 많이 하고 있어요. 왔다가 공부하시고 가시면 또 새로 또 오셔가지고 또 다른 분이 또 무단투기 하시고 제가 대조했으면 잘하는데 괜한 편견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에 유학생들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There's no system to separate it. And also understanding the places I have to leave the bags was very difficult for me. 쓰레기 배출 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Yeah, because when I go to the store, they ask me which bag I need, and sometimes I'm not sure which one I need.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사는 울산의 한 동네. 이곳에서도 분리배출이 안 된 쓰레기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골목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특히 이 종이봉투 안에 보시면 이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이렇게 외국어가 적혀진 요거트 페트병도 있고요. 종이도 있고 비닐도 있고 각종 쓰레기들이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관할구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적발한 외국인 불법 투기는 135건. 전년 대비 5배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구청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이주 노동자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동료 이주 노동자들에게 한국의 쓰레기 배출 제도를 홍보하는 봉사단을 꾸린 겁니다. 스리랑카 출신 봉사자 3명과 취재진이 같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밤에 이렇게 봉사하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나라마다 이게 문화가 달라서 이게 쓰레기 버리는 것도 또 다른 거 달라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 얘기를 하고 앞으로 이거 깨끗하게 만들려고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자칫 외국인들의 무단 투기만 부각될 수도 있는 상황. 봉사활동가들은 그래서 더욱 이런 계도로 편견도 미리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청 담당자와 함께 순찰하면서 법을 어긴 부분을 확인합니다. 다 섞인 것 같아요. 요거는 내일 아침에 돼도 요거는 이제 수거가 안 될 겁니다. 이게 미수거라고 스티커 붙이고 한동안 그대로 둘 거예요. 외국인이 버린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물건이 바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아까 저 비닐봉투 그거는 이제 보니까 이제 외국 분이 버리시고 간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더 지켜보면서 확인하도록 하죠. 힘내시고. 현장 단속을 위해 잠복도 합니다. 어느덧 밤 10시. 다행히 이날은 불법 투기자가 없었습니다. 오늘 잡을 수 없지만 첫 번째보다는 네 번째는 쓰레기도 많이 떨어졌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쓰레기 무단 투기가 자주 적발되는 곳입니다. 간밤에 단속을 하고 수거를 새벽에 한 번 싹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리가 안 된 쓰레기들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나고 자라도 이 분리수거 헷갈릴 때가 참 많은데요. 우리나라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늘고 있는 만큼 더 친절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구름이 몰려오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수도권과 강원도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모레 새벽 사이에 잦아들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5에서 10mm, 중부지방에는 5에서 30mm 정도 예상되고요.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비는 지난주처럼 추위를 몰고 오진 않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8도로 오늘보다는 낮겠지만 평년 기온과 비슷하겠고요. 일요일에는 더 따스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6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춘천 19도, 대구 2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일요일 낮부터는 활동하기 수월해지겠는데요. 다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